영블리의 비밀노트 토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냈습니다. 우리 시장은 좀 길게 쉬었는데 다른 나라랑 금주에 어떤 이슈가 있었고 흐름은 어땠는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한국만 좋은 것 같아요. 한국만. 코스피가 이제 연휴 끝나고 나서 뭐 이걸 기다렸다는 듯이 급등을 했고, 목요일 날 급등했고, 이제 금요일도 좀 코스피가 좀 강세 보이면서 어쨌든 지금 이제 5,600도 넘고 5,700까지 이렇게 네. 좀 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코스닥은 금요일은 조금 이제 왔다 갔다 했지만 목요일 날 이제 주가가 폭등했죠. 한 하루에 5% 사이드카가 또 발동돼 가지고 급등하면서 이제 1,150선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양시장 모두 좋았고,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하루에 뭐 1조 원이나 사는 대량 매수를 해버렸고, 삼성전자는 이제 19만 원까지 한번 터치를 하는 그런 초강세가 이어졌습니다. 근데 그거에 비하면 미국은 되게 좀 답답한 것 같아요. 미국 기업들은 이제 빅 M7이죠. M7이 너무 이제 투자는 많이 하는데 그 실적에 대한 이제 그러니까 이 리턴 한다 그러죠. 투자한 만큼 돌려받아야 되는데 그거는 뭐 아직 확인할 방법이 딱히 없다 보니까 그 우려가 계속 이어지면서 미국은 좀 부진했고, 그러나 이제 미국의 지표는 사실 괜찮아요. 최근에 소비자 물가도 예상보다 낮게 나왔고, 그다음 고용 지표도 괜찮았었고, 네. 그래서 전반적인 지표는 좋은데 지금 미국 시장 이끄는 건 어쨌든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니까 이 기업들이 주가 못 가는 게 일단은 좀 증시에는 부담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미국의 사모신용 쪽에서 펀드 환매가 좀 있었던 게 환매에 중단됐다라는 그런 좀 충격이 하나 있었고, 이란 리스크 때문에 국제유가가 또 급등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발목을 잡으면서 미국 증시는 상대적으로 좀 되게 부진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그 M7 이런 쪽이 주도주 같은 느낌이 안 들고 약보합 정도로 그냥 흔들흔들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미국 1월 CPI가 예상보다 낮게 나왔으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은 올라갔겠죠? 근데 사실 그게 뭐 딱히 더 올라간 건 아니에요. 근데 6월에 하는 건 거의 확실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가 낮네. 그래서 그렇다고 3월에 한다는 뭐 분위기는 아니고 6월에 하는데, 올해 사실은 한 번도 안 할 거란 얘기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들어갔죠. 그래서 올해 금리 인하 하는 건 맞는데 첫 인하는 그냥 6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어쨌든 물가는 예상보다 낮았죠. 2.5%를 예상했는데 2.4%가 나왔기 때문에 예상을 하회했고, 근데 이게 이제 에너지 값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휘발유 값이. 근데 이게 또 이란 문제 때문에 국제유가 튀어버리면 또 물가가 반대로 오를 수도 안 있다 맞죠? 보니까 이 부분은 지금 조금 이제 애매해진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세부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소매업체들이 그동안은 관세를 올렸는데도 비용 전가를 잘 안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게 드러나기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가전제품 신차 가격이 좀 생각보다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이런 비중이, 이런 이제 소매업체들의 비중 자체가 전체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높은 편은 아니에요. 미국은 서비스 물가가 더 중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영향을 크게는 안 줬지만, 이제 관세 비용이 실제 전가되고 있는 거는 조금 우려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번에 항공권이나 병원 진료비 이런 서비스 비용도 어쨌든 좀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근데 주거비가 제일 크거든요. 네. 주거비가 한 40% 차지하는데 이거는 계속 꺾여요. 예, 주거비는. 그래서 전체로 다 합치면 에너지 값과 주거비 안정 때문에 예상보다 낮았지만 세부 항목은 좀 뭔가 좀 약간 찝찝한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이번에 소비자 물가에 낮았다고 우리가 100% 환호하기는 좀 쉽지 않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물가는 하락 추세로 조금씩은 내려가고 있지만 아직도 목표가 2%니까 이거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 되게 끈적끈적하죠. 이게 물가 내려가는 속도가. 그래서 금리 인하도 빠르게 하기보다는 6월하고 올해 하반기에 한 번 정도 더 하는, 2번 정도가 지금 여전히 좀 자리를 잡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식시장에는 크게 영향은 좀 주진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정확한 내용을 알려면 FOMC 의사록 봐야 되는데 네. 주요 내용을 이번에 공개가 됐잖아요, 의사록이. 네. 네. 그래서 이제 FMC 의사록에서 나온 거는, 이걸 이제 읽어보니까 연준 내부가 완전히 분열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소수지만 금리 인하 이거밖에 못하냐, 더 해야 된다, 막 되게 강경하게 금리 인하를 주장한 사람도 소수 있지만 인상 얘기도 나왔어요. 금리 인상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같은 데이터를 보는데 너무 시각이 달라요. 그리고 이제 중간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이제 이분들은 좀 비슷한 의견이 뭐냐면, 물가가 꺾이는 거는 같은데 되게 느린 것 같다, 끈적끈적하다. 그래서 앞으로 몇 달 더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꺾이는 걸 봐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번에 사실 FMC 의사록 전반적인 분위기는 조금 시장 예상보다는 좀 매파적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이게 뭐 영향을 크게 준 건 아니고 그렇다고 금리 인하를 안 한다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정도로 이렇게 물가가 천천히 내려가는 게 조금 더 확인이 되면 금리 인하하는 것 자체는 크게 문제는 없다라는 그런 시각들이 있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FMC 의사록을 보기 전에는 사실 금리 인상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잖아요. 근데 인상 얘기까지 나온 거 보니까 아, 연준 내부에서도 정말 이게 해석이 너무 분분하구나. 그러니까 파웰 의장이 그 기자회견에서 말을 되게 이게 확실하게 해주기가 되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분위기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금리 인하는 올해 6월은 그러니까 빨라야 3월인데 3월은 좀 이 분위기로 봐서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고용이 꺾이거나 아니면 물가가 확 꺾여야 되는데 지금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최근에 또 보면 경제 지표 괜찮아요. 네. 네, 그러니까 6월 정도로 금리 인하할 것 같다라는 게 조금 더 확실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를 빼면은 미국에서 가장 우려했던 게 이 3호 신용 대출 회사들 우려가 좀 계속 돼 왔었는데 실제로 블루아울 캐피털이 펀드 환매를 중단한다고 발표하면서 좀 이게 목요일 밤 시장에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일부 줬는데 그래도 이게 뭐 확대 해석된 건 아니라 좀 다행인 게 이게 사모신용이 이제 은행이 아닌 사모펀드나 기업개발회사 이런 데서 이제 비은행 금융기관이죠. 여기서 대출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소기업 이런 이제 회사들 같은 경우는 비상장 기업들은 자금 조달하기 좀 어려운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주식시장에 상장도 못하다 보니까 조달이 잘 안 되죠. 그래서 비싼 이자를 내고 이제 대출을 해주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그런 회사 중에 하나가 이제 블루아울 캐피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제일 유명한 회사가 여러분들 이름 들어보셨겠지만 블랙스톤이라는 그런 이제 회사가 제일 유명한데 블루아울 펀드도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블루아울도 여기서 대출해 줬는데 그동안은 큰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펀드 하나가 있어요. 여기 블루아울에서 운영하는 펀드 중에 하나가 개인들한테 돈 받아서 이제 빌려준 거죠. 한마디로 빌려준 건데 되게 좀 파격적이에요. 수익률이 되게 좋은 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인기가 많았대요. 근데 분기별로 투자들이 원하면 보통 이제 펀드 그 기간 운영 기간 있잖아요. 그때까지 끝난 다음에 돌려주는 게 보통 정상 아닙니까? 근데 여기는 투자들이 환매를 분기별로 요청하면 해준대요. 그걸 들어준대요. 그러면 이제 투자 입장에서는 수익도 좋은데, 혹시 이거 위험할 수 있잖아요. 돈 못 받을까봐. 근데 그런 거를 미리 차단해서 분기에 한 번씩 환매 요청하면 그걸 해주다 보니까 인기가 좀 많았나 봐요. 근데 이거를 갑자기 영구적으로 환매를 중단시켜 버리겠다. 그리고 환매 중단한 다음에 자산을 할 때마다 돈을 돌려주겠다. 그러면 이제 지금 뭔가 대출한 자산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 내용이 정확하게 공개는 안 됐어요. 예. 그래서 블루아웃 캐피털 측에서는 큰 문제 없다. 요게 환매 이제 그동안은 환매를 이렇게 해줬지만 어떤 사정 때문에 환매를 이번에 중단하게 됐고 이게 뭐 손실을 본 건 아니다. 예, 대출 14억 달러 규모니까 금액이 엄청 또 큰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큰 지금 뭐 손실을 본 건 아니고 요거를 어쨌든 매각을 하면서 이제 환매 요청한 분들한테는 돈을 돌려주겠다. 아마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시장이 왜 좀 우려하냐면 여기서 대출해준 많은 회사들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에요. 비중이 제일 많아요. 여기가 18%니까. 되게 다양한데 이게 요즘에 그 AI 공포랑 이제 연결이 되잖아요. AI 지금 상장 기업들도 막 지금 막 떨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비상장된 소프트웨어 기업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회사들한테 대출을 해줬는데 이거 좀 뭔가 위험해지는 거 아니냐, 뭐 숨겨놓은 부실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이제 우려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은 일단 이 부분을 좀 반영하면서 당시에 좀 빠지긴 했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뭐냐면 영향은 그래도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다 아직은. 왜냐하면 3호 신용 시장 규모가 전 세계 2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2조 달러인데 이 블루아울 펀드에서 이번에 했던 게 14억 달러니까 금액이 되게 뭐 사실 눈에 잘 안 보이죠. 2조 달러에 비하면 눈에 안 보이지만 작년에 그 제이미 다이먼 그 JP 모건 회장이 한 얘기 있잖아요. 바퀴벌레가 한 마리 보이면 그게 한 마리겠냐. 그러니까 이제 그거 생각하면은 이게 14억 달러니까 얼마 안 되네. 이렇게 또 무시할 건 또 아니거든요. 그렇죠. 거기다가 AI가 이게 이 사모펀드 업체들이 소프트웨어 기업들한테 대출 진짜 많이 해주는데 여기가 갑자기 무너지면 이게 연달아 도미노처럼 무너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금액 얼마 안 되니까 그냥 무시하자 이게 아니라 예의주시는 해야 돼요. 근데 아직은 미국 증시도 보면 크게 걱정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손실본 것까지는 아니라고 하니까. 근데 다만 뭔가 지금 좀 찝찝한 구석들이 좀 계속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좀 우리가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미국의 뭐 M7이 위험한 건 아니에요. 돈 잘 벌고 이런 기업들한테까지 뭐 위험한 건 아닌데, 돈을 못 버는 소프트웨어 기업들한테 뭔가 좀 약간 지금 뭔가 위험 신호가 좀 생긴 건 맞다. 그래서 이 부분이 또 나올지 한번 좀 확인을 계속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는 19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게 파운드리 쪽이 또 이제 강해지면서 또 다른 동력이 생긴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일단 이번 달에는 사실 이제 금요일 날 그래도 하이닉스가 올라서 월간 기준으로는 조금 이제 회복은 좀 됐는데, 사실 목요일 기준으로 하면 삼성전자가 이번 달에만 18% 올랐는데 하이닉스는 사실 마이너스였어요. 되게 좀 이상하죠. 둘이 보통 같이 가는데, 그리고 항상 하이닉스가 오르는 게 더 많았는데 2월 어쨌든 지금 설 연휴 이후까지는 지금 하이닉스가 너무 부진했어요. 2월 달 들어서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가 HBM4로 엔비디아에 먼저 이제 테스트 승인을 받았다. 이 뉴스가 좀 하나 있었고, 거기다가 범용 시장이 또 요즘에 좋잖아요. 범용 메모리가. 그 비중이 삼성이 훨씬 많은 데다가 파운드리까지 지금 이제 기대감이 높아지다 보니까, 특히 이제 작년에 테슬라 칩 수주 받은 거 이제 그것도 양산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최근에 이제 퀄컴하고 이제 최신 2나노 여기 생산 시설에서 위탁 생산을 논의한다라는 뭐 그런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퀄컴이 TSMC로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시 삼성으로 좀 돌리려는 움직임이 좀 있다 보니까 파운드리 한번 기대해 볼 만하고, 이제 다음 주에 나오죠. 다음 주에 갤럭시 에이스 26이 발표되는데 거기에 엑시노스가 들어가거든요. 삼성 파운드리가 만든. 근데 그것도 뭐 성능이 괜찮다는 평가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한번 파운드리 믿을 만하다. 그래서 키움증권에서는 내년에 비메모리 이 파운드리 사업이 1조 8천억, 이게 분기당 1.5조씩 까먹던 이게 사업부인데 이제는 반대로 드디어 번다. 이런 이제 기대감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삼성전자는 모멘텀이 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만의 이런 파운드리 모멘텀이 이제 가미되면서 주가 좋았는데, 어쨌든 저는 뭐 누가 더 좋냐 이거보다도 사실 두 회사 다 약간의 좀 뭔가 이 비즈니스 모델에 좀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메모리 반도체거든요. 그 사업 쪽에서 1등이냐 2등이냐의 차이는 있지, 어쨌든 골고루 업황의 호조를 다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하이닉스도 충분히 좀 만회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2월 한 달만 봤을 때는 삼성의 모멘텀이 되게 좋았어요. 메모리랑 파운드리가 같이 어우러지면서 훨씬 좋은 사이클이 좀 이어졌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이크론은 2천억 달러 투자를 단행했는데 메모리 기업들 주가에 부담이 좀 되나요? 이게 좀 나오면서 우리는 이제 쉬는 날이어가지고 연휴 기간이어가지고 반영은 안 했는데, 당시에 마이크론 이제 2천억 달러 투자한다는 월스트리트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날 이제 마이크론 주가 3% 급락해 버렸어요. 근데 마이크론이 이게 20년간 미국 내 메모리 제조에 1,500달러, 연구 개발에 500억 달러, 그래서 2천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이제 예전에 발표를 했는데, 사실은 이게 새로운 얘기는 아니고 이미 기존에 발표를 했었어요. 근데 월스트리트 저널이 그걸 좀 확대해가지고 좀 보도를 특집 기사로 한번 냈거든요. 근데 이게 규모가 크긴 커요. 이 전 세계 디램 생산의 40%를 이제 미국에서 만들겠다, 이런 계획이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1년에 2천억 달러가 아니고 20년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나눠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항상 모든 건 계획대로 되질 않아요. 아시겠지만 20년이면 또 무슨 일이 발생할지 사실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단지 보면 2천억 달러면 이게 300조니까 너무 규모가 크니까 이것도 공급가에 오는 거 아니냐 이럴 수 있지만, 사실은 그거는 아직은 좀 먼 얘기고,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공급이 늘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마이크론은 지금 이제 투자는 이미 시작은 했고요. 투자를 하면서 지금 뭐 미국에도 좀 공장을 좀 이미 착공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 공급은 늘겠지만 그게 오래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또 늘어나는 것 중에 대부분이 HBM에 좀 많이 집중이 돼요. 범용 디램 쪽은 아직은 좀 시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이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는 아직은 너무 하실 필요는 없고, 좀 사실 조금 걱정되는 건 중국이 추격하는 거. 그게 조금 더 우려되죠. 이제 CXMT도 막 맹추격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아직은 기술력은 좀 떨어지지만 중국이 따라오는 게 사실 좀 어떻게 보면 더 공포스러울 수는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생각한다면 이 사이클이 영원할 수는 없죠. 언젠가는 또 꺾이는 사이클은 좀 나오겠지만 지금 당장 올해 말 내년 상반기까지 그림은 중국도 그렇다고 뭐 당장 역전할 것도 아니고 마이크론의 이 투자도 어쨌든 시간은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너무 공급광이라는 그 이 프레임에 사로잡힐 필요는 저는 좀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마이크론이 이렇게 투자한다는 건 그만큼 또 AI 시대의 메모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내는 또 이 반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저는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 시대에 뭔가 필요하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건 알겠는데 네.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제 좀 투자는 지친 것 같은 느낌? 네. AI 컴퓨팅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엔트로픽의 CEO가 놀라운 수치를 공개했는데 이게 그러면 AI의 필요량? 그런 느낌인 거죠? 네, 그러니까 AI 컴퓨팅 수요가 AI가 이제 학습하고 추론하려면 컴퓨팅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뭐 GPU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AI 이제 데이터 센터를 짓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에 관련된 이제 수요가 이제 지금 매년 3배씩 늘어난다. 이렇게 이제 엔트로픽의 CEO가 직접 언급을 했고 뭐라고 했냐면 AI 데이터 센터 안에는 박사급 인재가 이제 수만 명이 들어가 있대요. 한 데이터 센터에 수만 명이 들어가는데 충격적인 건 잠을 안 잡니다. 계속 코딩을 해요. 24시간 내내. 그냥 뭐 이 어쨌든 이제 요 전력만 제대로 공급이 되면 사실 이제 문제 될 게 없는 거죠. 밤에 잠도 안 자고 계속 코딩하고 문서 작성하고 프로그램 만들어내고 이런다는 얘기를 좀 한 거죠. 근데 연도별 컴퓨팅 수요 전망이 올해가 10기가와트 정도 되는데 28년이죠. 그때 100기가 무려 2년 만에 10배가 뛸 것 같고요. 이 100기가와트면 사실 원전 100기거든요. 그 정도 전력 소요예요. 그만큼 엄청난 막대한 지금 컴퓨팅 수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금융시장에서 바라볼 때는 구글도 왜 저렇게 투자 많이 할까? 아마존도 왜 저렇게 투자하지? 이제 걱정하잖아요. 근데 여기 엔트로픽은 클로드라는 그 AI 서비스를 만든 회사죠. 그래서 이 여기 다리오 아모데이라는 CEO가 했던 얘기를 보면은 앞으로 이렇게 컴퓨팅 수요가 폭발하는데 투자를 또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여기 그렇죠. 현업이잖아요. 현업에서 이 정도도 지금 부족하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 이상의 지금 뭔가 저기 미국 빅테크나 기업들이 바라보는 거는 지금 우리가 지금 상상이 안 가는 정도의 지금 수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금융시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와닿지가 않아요. 뭔가 숫자로 안 나오니까 당장은. 그래서 이 괴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구글이나 이런 기업들이 투자하면 오히려 그게 악재가 되고 대신에 이 투자가 어디로 가냐면 반도체로 가니까 반도체는 좋고 반도체. 특히 메모리는 좋죠. 메모리 아니면 뭐 요즘에 이제 좀 잘 가는 게 전력기기, 뭐 요새 태양광도 잘 가고 네. 뭐 ESS도 잘 가는 게 그런 쪽인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금융시장의 말도 뭐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겠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이런 현업에서 실제 이런 걸 운영하는 CEO 말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사실 생각을 하거든요. 젠슨왕의 말, 이 엔트로픽의 CEO의 말 그런 걸 본다면 우리가 지금 구글이나 이런 이제 주요 빅테크들이 저렇게 어마무시하게 투자한 걸 저 너무 걱정할 게 아니라 역으로 생각하면 아 진짜 투자 안 하면 이 회사들은 지금 망한다고 생각하나 보다. 저 정도로 투자한다는 건 진짜 목숨 걸고 한다는 얘기거든요. 막대한 돈이죠. 그리고 사실 저도 이제 클로드를 쓰거든요. 그래서 설날에 한번 써봤어요. 그 클로드 옛날에는 이제 채팅만 했는데 코딩을 할 줄 몰라요, 저도. 근데 제가 코딩 좀 해달라 그랬어요. 뭘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뭐 만든다기보다는 이제 얘가 앱도 만들 수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예를 들면 엑셀 프로그램을 하나 너가 짜줘라 그러면 얘가 직접 짜서 파일을 하나 딱 던져주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저번에 설날에 했던 건 뭐냐면은 내 컴퓨터 권한을 다 넘겨줬어요. 클로드한테. 그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나는 코딩 1도 못해. 근데 너가 내 여기 컴퓨터 들어와서 엑셀 좀 해봐. 그러니까 얘가 직접 하더라고요. 직접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 영상도 예전에는 이제 영상도 요즘 요약도 잘해주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주소를 그냥 넘기면 얘가 요약해주죠. 뭐 그러면 되는데 이것도 궁금해가지고 내 컴퓨터에서 너가 직접 요 유튜브 들어가서 내가 다 줄게. 내 권한을. 보안 문제가 생길 수는 있는데 다 줄 테니까 너가 그 유튜브를 보고 직접 요약을 다 따봐라. 했더니 그 직접 보면서 보는 시간 되게 짧게 보더라고요. 거기서 API를 추출해가지고 자기가 아예 프로그램 들어가서
그거를 코딩을 짜가지고 요약한 걸 한 30분짜리인데 한 5분 걸리더라고요. 그걸 해가지고 저한테 결과물을 보여줬어요. 대신에 저는 승인만 하면 돼요. 내 권한을 넘겨줄 때.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는 약간 좀 충격받아 버렸어요. 이제 그냥 제가 컴퓨터를 만질 필요가 없나 이제는? 근데 기업들이 느끼는 것도 좋으면서도 공포를 좀 느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직접 대신 해줬던 기업들은 충격을 그렇죠. 받은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이렇게 힘들구나. 근데 그걸 보면서 느낀 건 메모리 여기서 끝이 아니겠다. 설날 연휴에 제가 그때 삼성전자 16만 원 했잖아요. 여기가 끝은 아닌 것 같다. 그걸 순간 느꼈던 게 그걸 하려면 저의 모든 데이터를 얘가 순간순간 다 저장을 해놔야 돼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 20억 명, 그렇죠. 30억 명의 데이터를 메모리에 다 쌓아놔야 되거든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당신이 유튜브 많이 보고, 당신이 넷플릭스 보고, AI 쓰면서 투자는 왜 엉뚱한 데 하냐고. 당신이 계속 써보면 좋은 거 알고 점점 맞아요. 그걸 더 쓰게 되면서 그럼 투자를 어디에 해야 될지 보이지 않냐. 맞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느낀 게 이게 혹시 뭐 삼성전자나 반도체 투자하신 분들은 직접 한번 뭐 클로드든 뭐든 그게 월 한 2만 얼마 할 거예요. 한번 한 달이라도 써보세요 그냥 돈 내시고 진짜 직접 쓰면 이게 체감하는 게 되게 달라요. 그래서 제가 했던 방식으로도 한번 해보시면 아 내가 반도체를 들고 있는 게 이게 잘못된 게 아니구나 이렇게 올랐어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뭔가가 지금 수요가 있다는 걸 아마 여러분들도 저는 느끼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도 IT 출입을 하면서 자율주행차에 대한 기사는 써보고 네. 공부는 했는데 실제 후배가 모는 테슬라를 몇 년 전에 아, 이제 네네. 직접 타고 자율주행을 해본 것과 책으로 본 것은 맞아요, 달라요. 정말 차이가 나더라고요. 맞습니다. 자, 코스피는 7,900도 가능하다라는 보고서가 나왔네요. 근거가 있겠죠? 근거는 있어요 다. 네.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 제일 좀 근거 없던 보고서가 그러니까 그런 건 조심하셔야 돼요. 옛날에 몇 년 전에 코로나 때 아직도 기억나는데 PDR이라는 지표 아세요? PDR요? D가 뭐냐면 네. D가 드림입니다. 아, PER 말고 PDR. 맞아요. 꿈을 이제 거기다 넣은 건데 사실 그건 좀 너무 심하긴 했죠 당시에. 사실 PER이 가치가 들어가 있는 네. 건데 거기에 D까지 D. 붙이면 근데 그때는 이제 메타버스가 특히 그런 게 좀 심해가지고 근데 그만큼 그때는 너무 과열인 건 맞는데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한번 몇 년 전에 그런 것들을 한번 이제 보고 나니까 너무 목표 주가를 이제 이렇게 지수 오르는데 계속 올리면 오히려 좀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이거 상투 아닌가? 왜냐면 이런 패턴을 과거에 몇 번 보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한테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게 7,900이냐 8,000이냐 6,500이냐 목표 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애널리스트가 왜 그렇게 썼을까 그 근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근거가 명확하면 돼요 사실은 틀려도 틀리더라도 사실 미래를 모르니까. 근데 하나증권이 제시한 것도 뭐냐면 이 왜 7,900이 나왔냐면 지금 반도체랑 비반도체로 분리한 거예요. 시장을. 네, 두 개를 나눴어요. 근데 반도체가 어쨌든 지금 비중이 한 절반 되고 나머지가 비반도체죠. 왜냐면 삼성 하이닉스 하시면 거의 반 정도 되니까. 근데 지금 낙관적인 시나리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과거에 2년 연속 순이익이 증가했던 사이클에서 PER 그 고점을 계산해 봤대요. 그게 한 12.1배 정도 되나 봐요. 그거를 그래서 그대로 넣은 거예요. 그리고 비반도체는 한 15.9배를 잡았대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 봤더니 합쳤더니 7,900이 나오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에 퀀트 베이스죠. 과거의 데이터가 이랬으니까 합리적으로 추론한 거예요. 이게 맞냐 안 맞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그 하나증권에서는 저는 이렇게 그 어쨌든 낙관론의 근거가 되게 명확하잖아요. 숫자로 어떻게 이렇게 계산해서 이런 건 되게 좋다고 봐요. 이게 틀린다 하더라도. 그리고 약간 이제 낙관론은 아니지만 한 중간 정도만 보면 PER을 그러면 이제 그 아까 12.1배인데 약간 이제 반도체를 좀 뭐 낮은 2년 연속 순이익이 증가했을 때 좀 PER 저점이 또 있었나 봐요. 그게 아마 8점 몇 배 정도 될 거예요. 그걸 제시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6,600 나온대요. 그렇게 해도 네. 그러니까 이제 6,600에서 7,900 사이에서 고점이 나온다는 얘기죠. 우린 알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아직도 상승 여력이 있다. 지금 반도체. 근데 여기에 전제 조건은 이익이 계속 증가해야 된다는 그런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익만 제대로 반도체가 나와준다면 어쨌든 우리가 6,500 가고 7,000 가는 거는 크게 문제될 건 없다. 근데 이 모든 전제 조건에 이익이 꺾이면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만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 JP모건도 예전에 7,500 제시했잖아요. 네. 그 조건 중에 하나가 한국은 아시아 내에서 가장 선호하는 비중 확대 시작인데
여기도 근거가 있어요. 보통 7년 간대요. 한 번 이게 아, 우위에 서기 시작하면 7년 사이클이 나온대요. 이제 1년 됐대요. 그러니까 이제 JP 모건이 봤을 때는 1년 만에 7,500 간다가 아니라 긴 호흡으로 보면 한국이 아시아내에서 이제 1등 했는데 이제 1년도 안 됐대요. 그러니까 오래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낙관론들이 분명히 근거는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좀 주목하시면 되겠고, 실제로 글로벌 자금 흐름도 지금 비미국 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간대요. 작년에 글로벌 주식형 펀드가 미국으로 들어간 돈이 그 513억 달러 정도 된대요. 근데 비미국은 4,019억 달러. 오. 그러니까 압도적이에요. 거의 한 8배 정도가 비미국으로 가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확실히 지금 전 세계 글로벌 자금은 미국보다는 비미국을 좀 선호하고 있는데, 미국의 PER은 22배, 비미국은 15.5배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10배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보면 한국이 왜 괜찮은지. 그래서 뭐 증권사에서 저렇게 또 낙관론 제시하니까 조심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 저렇게 생각을 할까? 그 근거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거기에 동의가 되시면 그냥 끌고 가시면 저는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돈은 이제 벌 수 있는 곳으로 흐르니까. 네. 네. 자, 이번 주 외국인 기관 개인 매수 종목하고 상승한 업종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한 주식 10개 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기관들이 이번 주에 많이 담은 10개 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개인들이 이번 주에 가장 많이 산 주식 10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주 상승한 10개 업종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상승 업종 가운데 더 주목해야 할 분야가 어딜까요? 이번 주에 제일 뜨거운 건요, 그냥 압도적입니다. 증권회사. 설 끝나자마자 그냥 폭등을 하더라고요. 예, 뭐 반도체도 저리 가라 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너무 엄청나게 올랐는데, 사실 증권주들이 이렇게 올랐는데도 과거에 옛날에 그 3조 호황 때 있잖아요. 86년, 89년. 그리고 2003년에서 2007년 그때 사이클보다 PBR이 좀 낮아요. 아직도. 그때보다. 근데 그때보다 이익은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비교해 보면 상승 여력은 더 있어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탄력받으면 쉽게 꺾이진 않기 때문에 저는 뭐 너무 압도적으로 이번 주에 좋긴 했지만 조금은 더 이어질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 자체는. 그래서 증권업종을 한 번 더 저는 좀 바라보시면 어떨까 싶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좀 괜찮았던 게 그 해운업종. 왜냐하면 지금 이란 리스크가 좀 있다 보니까 이러면 또 그 운임이 좀 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조금은 더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데 해운업종한테는 좋죠. 오히려 해운주 좋아 보이고, 그 다음에 조선업종도 모처럼 좀 올랐거든요. 조선업종도 그동안 좀 부진하다가 이제 위로 좀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미국에서 이제 한국에 수주 준다는 이제 얘기들도 좀 나오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일회성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한번 증권, 해운, 조선주도 한번 좀 계속 더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 이사님이 선정한 보고서는 로봇이네요. 현대차 그룹의 로봇 밸류체인 구성이 빨라지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설명해 주시죠. 네, 삼성증권의 이문영 연구원이 쓰신 건데, 요새 좀 현대차가 50만 원 밑으로는 안 가는데 그냥 조금 옆으로 가고 있어서 주가는 좀 지지부진하지만 여전히 뭐 현대차에 대해서는 이제 로봇 기대감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실 자율주행은 후발주자죠. 근데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차 그룹이 글로벌 리더로 좀 올라서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를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보여줘야 될 거는, 이제는 그 어쨌든 좋은 그 로봇을 보여준 건 사실인데 대규모 양산에 성공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가 좀 시간은 남아있죠. 28년부터 한다고 했으니까 그걸 이제 계속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이제 스케줄들은 계속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2월 초에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 CEO가 사임을 했거든요. 그 새로운 사람이 올 텐데, 일단 그분 같은 경우는 좀 이제 개발하고 연구하고 이런 쪽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대량 생산을 해야 될 시기니까 거기에 좀 최적화된 사람을 아마 영입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영입될지 모르지만 그런 거를 잘 해본 사람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어쨌든 사장으로 온다면 시장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이 현대차는 어쨌든 이제 그룹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대차가 이걸 총괄하지만 밑에 이제 밸류 체인들이 되게 탄탄한 편이잖아요. 그래서 액추에이터는 아마 현대 모비스가 좀 하는 것 같고, 배터리는 LG 에너지 솔루션, 바디 모듈 같은 경우는 화신,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현대 오토에버, 예, 이런 기업들이 이제 밑에서 좀 딜을 받쳐주는데, 한마디로 이제 해외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중국 회사의 의존도가 좀 높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어쨌든 현대차의 장점은 기존의 우리나라 밸류체인을 지금 잘 꾸려놓은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미국에서도 로봇이 지금 안보가 될 수밖에 없는데, 중국 부품이 아무래도 많이 들어가면 미국 정부 입장이 좀 부담되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사실 미국 기업이잖아요. 법인도. 여기에 한국의 부품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면 저는 굉장히 좀 평가 절상되는 요인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고, 다만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구실에서 소량 제작하는 것과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는 거는 진짜 엄청난 차이거든요.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을 선점한 거는 전기차를 먼저 만들어서가 아니라, 사실 테슬라보다도 제가 알기로는 전기차 먼저 만든 데도 있는 걸로 알아요. 옛날에 그 일본 어디죠? 닛산이었나? 거기도 예전에 했던 걸로 좀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근데 지금은 다들 테슬라만 보잖아요, 사실은. 그 이유가 대량 생산을 통해서 가장 먼저 돈 버는 회사는 테슬라기 때문에. 로봇도 중요한 게 먼저 만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규모 양산을 해야 된다. 근데 그런 면에서 중국도 아직은요 좀 물음표가 있어요. 우리가 중국 생각하면 되게 많이 만들고 네. 잘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아직도 중국이 연간 1,000대 미만만 생산한대요. 적어도 10,000대 이상은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아직 상업화에 성공한 업체는 없지만 제조 공장이나 물류 사업장 등에서 1만 대 이상의 수요가 있어야 돼요. 수요가 있어야 이거 만들어 주거든요. 그렇죠. 그걸 확보한 로봇은 테슬라의 옵티머스, 그 다음에 아마존이 그 물류 공장에 로봇 있거든요. 디짓. 그 다음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 요 세 개로 좀 이제 나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수요가 있거든요. 현대차라는. 그런 면에서 일단은 좀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틀라스는 어쨌든 이번에 뭐 보셨지만 굉장히 설계도 심플하고 팔 다리도 되게 동일하고 몸도 이렇게 그냥 360도 돌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좀 유연함을 갖고 있고, 현대차 그룹의 부품사라는 그런 이점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은 충분히 있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 또 현대차 기아가 공장에서 제조업 데이터를 워낙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뿌려주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 GPU로 학습을 하면서 앞으로 좋은 어떤 모멘텀들을 계속 이룩하지 않겠냐라는 좀 기대감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왔던 이제 보고서 중에 마지막은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건 뭐냐면 부품사들을 좀 강조를 해주셨고,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들어가는 이제 로봇 밸류 체인을 여기에 좀 적어주셨거든요. 그래서 표가 있으니까 한번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뭐 대표적인 회사가 현대모비스, 뭐 화신, 아까 말씀드린 배터리는 LG 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그다음에 SL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액추에이터 쪽에는 현대모비스만 있는 게 아니라 아마 HL 만도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미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그 사족 보행 로봇 있잖아요. 네. 거기에는 만도랑 SL은 이미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또 참고하시고, 현대차의 자회사 중에 로보틱스 랩이라는 회사도 있어요. 거기에 이제 이동형 로봇이 있는데 거기에는 SOS 랩, 삼성 SDI, 계양전기, SL 이런 기업들이 또 상장 기업 중에서는 부품을 납품하고 있으니까 한번 이 표는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한국 AI 산업협회 본부장님하고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경쟁 국가나 경쟁 업체의 로봇을 안 쓰는 그런 부분들이 좀 생길 거다. 왜냐하면 로봇이 그 시스템과 공장의 구조를 다 학습을 맞아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수직 계열화된 회사들이 강점을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저희 토요일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일요일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스닥은 또 1160을 돌파했습니다. 코스피를 닮아서 잘 갈까요? 그래도 저는 간다고 보는 게 정부 의지가 너무 강력해요. 그 단어 이렇게 잘 들어보시면 아예 부동산 하지 말란 얘기예요. 지금 그거를 하지 말라는 대신에
자꾸 국내 주식 쪽으로 유도를 하는데 이제 코스피가 아니라 코스닥 쪽으로 좀 이제 또 유도를 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보고서 나왔는데 이 2018년도에 그때 코스닥 시장이 한 30% 오른 적이 있어요. 그거랑 좀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에 코스닥은 포인트까지는 좀 오르지 않겠냐